낭만적인 결혼을 했을 때 그 함정이 있었습니다. 점차 이제 결혼은 좀 더 실용적인 쪽으로 결혼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포착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성취다. 뭘 성취했다는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함인희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결혼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엄마들. 저희 어머니 25에 결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20살에 결혼했어요. 자, 이제 엄마 세대하고 딸 세대하고 그 결혼하는 시기도 달라졌고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세대별로 바뀌고 있다. 이제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한 4단계를 거쳤다. 그게 유아기, 사춘기, 그다음에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그 연구자들이 규정을 했었는데, 요즘 자녀 세대로 오면서 그런 생애 주기가 훨씬 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되고 있다. 그래서 4단계에서 무려 6단계 정도를 지나가는 것 같다. 유아기, 사춘기, 그 다음에는 오디세이기, 그 다음에 성인기, 적극적 은퇴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이제 딱 귀에 꽂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디세이기라는 게 들어올 텐데, 과연 이게 무엇인가? 마치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오디세우스 왕이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갈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마치 그 왕처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10년 정도는 무수한 시행착오와 도전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또 이렇게 폭넓게 잡아서 제프리 아넷 같은 사회 심리학자는 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번역을 하기를 모색적 성인기 혹은 탐색적 성인기, 성인이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디세이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찰되고 또 외국의 학자들도 많이 연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저도 이 오디세이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왜 이런 것들이 출현하게 되었나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 역시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고령화, 또 하나는 취업,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예전엔 정말 대학만 나오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독립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길어졌다.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오디세이기가 좀 더 이제 기간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더더욱 불안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오디세이 시기가 길어질 거냐 더 단축될 거냐의 이슈보다는 이 시기를 지나는 개인 차이 내지는 개인 간의 다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은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MZ세대 같은 조금 약간 중립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이 시기에 그 고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몽골은 어때요? 몽골에도 이런 시기가 있을까요? 오디세이기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는데 아마 지금 거의 도입하는 초창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27.7세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여성은 26세고 남성은 29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세대만 해도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에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디세이기가 출현하면서 생긴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죠. 20대가 어떤 시기예요? 뭔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도 많고 경험의 폭도 넓은 시기라서 바로 이 시기에
친밀한 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친밀한 관계 혁명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봤던 논문 중에 1990년 초에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자료인데, 그때 그 교수가 논문의 제목으로 달았던 게 왜 미국의 대학생들은 데이트를 하지 않는가. 재밌었죠. 그러니까 너 이 데이트하냐고 물어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해? 그랬더니 I'm seeing him, I'm seeing her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데이트에는 뭔가 이게 정서적인 친밀성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90년대 중반 나타나기 시작한 게 훅업 문화, 훅업 문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Friends with benefit 물어봤더니 부모 세대는 모르는 단어였고 여러분 세대는 잘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동거인데 요즘은 파트타임 동거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플러스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허용도가 높아지면서 LGBT 커플들도 생겨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자료를 찾아본 것 중에 하나는 20대 초반의 경우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이 50%다. 이런 자료는 하나 찾았고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얘기해 본 바로는 97학번이 그때 있었는데 저한테 해준 얘기가, 교수님 우리들은 혼전관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2005년으로 넘어오니까 05학번이라는 친구는 그랬어요 선배님?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미국하고 똑같은 양상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국 사회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찰되었다고 느낀 지점이, 예전에 2014년에 썸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약간 시잉이랑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궁금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썸은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관계라고 그러던데, 근데 좀 더 책임감이 거기 수반이 되면 연인이 되고 뭐 연인이 되면 이제 좀 더 심각한 관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썸 상태가 가장 좋다고. 썸이 가장 재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980년대에 이런 조사 했었어요. 왜 결혼하셨나요? 이런 질문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나왔던 답들은 전통적인 관례이니까 결혼한다는 비율이 아주 높았고요. 남들이 다 하니까 혹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이런 답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20년쯤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대체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정서적인 안정성과 만족을 위해서 뭐 이런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가 많이 부상을 했었는데, 진짜 재밌는 건 다시 20년이 지나서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왜 결혼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지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답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서 여성들에게 결혼의 의미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때 조금 더 흥미로운 조사로는 사랑성 결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봤었는데, 80년대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했다가 제일 많았고, 20년 후인 2000년대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았는데, 또 2022년도에 와서는 이 결혼이 이 선택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거를 또 20대 여성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하나의 흥미로운 유형은 이제 낭만적 연애, 실용적 결혼. 물론 옛날에도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결혼이었고, 연애와 결혼이 그래도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요즘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분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요. 예전에는 낭만적 결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때에는 계층 이질혼이라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끼리의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결혼은 영어로는 assortive marriage라고 표현하고요. 누가 번역을 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쉽지만 끼리끼리 결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결혼 시장 안에서 동질혼, 계층 동질혼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그 불평등이 그대로 이제 좀 공고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몽골은 어때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렇죠.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끼리끼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이제 암묵적으로 그런 문화가 잠재되어 있던 거를 저도 몰랐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모님이 좀 잘 살고 그러면은 집을 준비해 준다든지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언론에서는 요즘 결혼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요즘에 뭐 20대들은 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뭐 다 포기하고 있다. 이런 우울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 정보 회사가 엄청나게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결혼 친화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아무튼 결혼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남성과 여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저 다 등급화해서 매칭을 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끼리끼리 결혼을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많은 방식으로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성과들을 등급화하고 체계화라고 하면 너무 긍정적인 방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학교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왔던 한국인들에게 이 결혼정보회사의 시스템이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낭만적인 결혼을 했을 때 그 함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랑도 물론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해지면서 낭만적 결혼을 했던 커플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이제 결혼은 좀 더 실용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미국의 자료들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미국의 결혼 시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1970년대에 이혼율이 급증해요. 그때는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도 있었고 여성들의 그 자기의식화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나면서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이혼율이 높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로 접어드니까 이제 이혼율 자체가 이렇게 지금 정체되어 있다가 2010년, 그러니까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에 다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졌나 하고 또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중류층이나 중상류층 혹은 고학력층의 이혼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결혼율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빈곤층이나 하류층으로 가면 이혼율이 올라가고 혼외 출산율이나 동거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류층으로 갈수록 결혼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고 중류층이나 중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도 비슷해요. 예, 비슷해서 완전히 이제 경제적인 요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는가를 봤더니 예, 이게 조금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상위 10%의 결혼율은 82.5%, 10명 중에 8명이 결혼을 했는데 하위 10%의 결혼율은 6.9%,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규직 종사자의 결혼율이 비정규직보다 2배 정도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현재 그 오래 만난 그 연인이 있더라도 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정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의 사람들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를 이제 결혼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포착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성취다.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건 개인의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했다는 거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한테 결혼을 했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디에 안착했다. 뭔가 안정감을 얻었다. 이런 의미였다면 오늘날의 결혼은 무언가를 성취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성취했다는 거냐? 자, 안정된 직장 내지는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내가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주거 안정성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그게 뭐 전세든 자가든 살 집이 그래도 안정되었다는 거. 또 하나, 내가 결혼 서약을 해도 될 만큼 희생하고 헌신해도 좋을 파트너를 만났다. 뭐 이런 것들을 함축하면서 나는 결혼을 성취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결혼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부모님 세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딸에게 너 결혼할 의지가 있어? 물어보니까 딸들은 이제 20대 초반의 딸들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엄마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딸을 설득을 했느냐? 결혼은 엄마한테도 성취야. 내가 우리 딸을 제대로 키워서 결혼을 시켜도 좋을 만큼 잘 키웠다는 사회를 향한 성취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이 거기에 설득이 됐어요. 정말 성취지향적인 사회인 것 같아요. 결혼도 성취야. 그리고 딸도 거기에 납득했다는 게 그 기준에 그렇게 살아왔잖아. 미달할 경우 어머니가 받을 타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게 심한 것 같아. 맞아요. 한국이 그치?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은 결혼에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확보된다고 하면은 결혼율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데 그 유럽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결혼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활 양식들을 이제 국가나 사회가 허용해주는 분위기이고 특히나 출산. 이거를 이제 가족을 연구한 학자들은 결혼과 출산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혼외 출산의 경우도 국가가 결혼한 부부가 낳은 아기처럼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가족과 출산과 개인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 복지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하면 뭐 애 출산하면은 돈을 뭔가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근데 몽골은 아예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사회가 발전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맞아요. 몽골에도 이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결혼하거든요. 사실은 한국도 50년대, 60년대에는 이렇게 모빌리티, 그죠? 계층 상승 이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던 사회라서 그때는 부모님보다 잘 살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았고요. 70년대가 이제 그 과도기인 것 같고 80년대로 넘어가면 처음으로 내가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사라진 세대야. 그래서 이제 단감 그 부모님이랑 한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단칸방으로 이주하면 단칸방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생각. 거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올라갈 수가 없어. 저희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중심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풀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들의 성별 간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남성의 결혼과 여성의 결혼이 같지는 않다. 고민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수렴하는 면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해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혼전 순결. 이제 이 얘기는 저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결혼 상대자의 순결을 문제 삼지 않겠다.
여기 얼마나 동의를 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만약에 옛날에 조사를 했다면 남자들은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지 남성은 오케이 이런 입장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배우자의 순결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동의하는 게 남성도 77%, 여성도 82%. 그러니까 굉장히 의견이 이제 어느 쪽으로는 수렴을 하는데 그래도 남성의 결혼과 여성의 결혼이 갈라지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약간 경제적인 요소, 뭐 주거 안정성 이런 여건만 갖추어지면 결혼을 하겠다. 좀 더 심플해요. 근데 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여성들의 고민은 좀 더 다층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여성들하고 다 얘기를 하고 끝까지 이제 다 들어보고 나면 도대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를 감을 잡지 못할 만큼 복잡한 심경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걸 알았고 사실은 가장 큰 두려움이 이제 역시 경력 단절, 결혼을 할 경우에 경력 단절을 겪지 않을까? 또 요즘 나오는 독방 육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져도 뭔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고르는 대상에 대한 그 조건이 많이 바뀌진 않지만 여성들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순간 그 이전에 결혼할 수 있었던 남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등장을 하면 진짜 내가 이제 양보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비혼으로 남아있지 뭐 이런 결정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특별히 또 여성들의 경우는 어떤 그 객관적인 조건 못지않게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하는 걸 느꼈고요. 저희가 중국 북경에 있는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석사 논문이 있었는데 중국의 여성들은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결혼을 통해서 나의 독립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1등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들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몽골에서 고학력 여성들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도 독립성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독립성이 또 되게 약간 좀 더 사회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들한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도 그런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일이지 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못 하게 될까 봐 좀 그런 것도 좀 두려운 것 같고. 여성의 교육 수준은 어때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도 높아요. 불구하고 일찍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결혼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결혼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개인의 오롯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최근에 일어난 변화는 역시 여성의 삶이 상당히 많이 바뀌면서 결혼도 지진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